생산관리의 발전 제2장입니다. 뭐 2장에서는 특별하게 여기서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생산관리에 관계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테일러, 뭐 포드 시스템 등등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때 나왔구나 정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생산관리가 언제 나왔을까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면서부터 생산관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분업화, 즉 국부론에서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분업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다. 가령 양을 키우는 사람, 또 양을 키워서 이 양털을 깎는 사람, 또 양털을 운반하는 사람, 또 양털을 가져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 또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 각 이 사회가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해야 된다는 것이 생산 경제학의 이제 시작이 되게 됐죠. 그다음에 뭐 찰스 바베지가 숙련 제한의 원칙, 분업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 공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 똑같은 공정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일련의 공정 중에서 더 어려운 공정이고 덜 어려운 공정이 있다면 덜 어려운 공정에게는 그렇지만 더 어려운 공정에게는 뭐 숙련시켜야 되는 훈련시키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요. 이제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886년 뭐 이때만 해도 미국뿐만 아니라 이 영국 또 유럽도 그냥 공장이라고는 했지만 뭐랄까요, 큰 공장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이 간의 수공업 같은 공장도 많았고 또 큰 공장들조차도 일하는 방식이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먹구구라고 할까요? 예, 많이 했습니다. 1886 ASME에서 미국 기계기사협회에서 타운이라는 사람이 경제가로서의 기술자를 이제 해서 생산 기술로부터 관리 기술로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만 잘하는 게 된 게 아니고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된다. 이 관리란 말을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관리 기술을, 고유 기술도 기술이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이 고유 기술이라면 또 음식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낼까, 또 맛있게 만들어낼까 등등 하는 것도 관리 기술이다. 그래서 관리 기술이라는 개념을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이때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동인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꼭 이제 생산 관리를 아신다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무엇인지는 꼭 알아둬야 되고요. 주요 내용은요, 시간 연구입니다. 시간 연구. 예. 시간입니다. 생산 관리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딱 시작했다고 할까요? 예. 시간 연구의 기초를 둔 과업이 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 일의 한 덩어리. 과업 관리를 중심으로 직능식 직장제도, 뭐 차별적 성과급 제도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업의 과학적 결정. 아마 이 시대 이전만 해도요.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너 이만큼 해 라고 하는 관점이 과연 그 사람이 하루에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적당하지가 않았었어요. 시킨 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만 하라 그럴 것이고요. 또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요만큼 해도 또 요만큼 해도 똑같으면 뭐 같은 돈이면 좀 적게 하려고 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 도대체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벽돌 쌓는 작업자가 벽돌공이 하루에 벽돌을 몇 개 쌓는 게 가장 적절한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 보자. 벽돌공이 벽돌 하나 집어서 착 쌓는데 몇 초 정도 걸려. 그러면 하루에, 그리고 또 사람이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내내 일할 수는 없고 몇 시간 정도 일하고 딱 쉬는 게 가장 적절한가? 보니까 사람이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쉬는 게 딱 좋겠다. 그러면 좋다. 자,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쉬고 그랬을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벽돌을 쌓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걸 결정한 다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보다 이만큼 이상 초과하면 더 성과급을 주고 이거 미달을 하면 손해를 보고 하게 만들어진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었습니다. 공정한 작업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해서 임률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임률 인하 및 조직적 태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의 능률 증리를 도모했습니다. 작업의 표준화, 과업 결정을 위해서 스톱워치로 작업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성인 남자라면 이 정도가 몇 초가 딱 좋겠다, 1시간에 몇 기가 딱 적절하겠다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의 표준화, 시간 연구와 더불어서
작업 조건의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삽을 이용해서 푹 삽을 퍼가지고 선처럼 운반하는 작업자인데 A라는 작업자는 이만한 삽을 이용했고요. 어떤 작업자는 이만한 큰 삽을 이용했고요. 근데 테일러가 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란 말이야. 과연 이게 적당한가? 그러면 이 선처럼 운반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건 뭘까 해서 보니까 자 삽을 크게 대보고 작게 대보고 삽자를 길게 대보고 짧게 대보고 했더니 일반적인 작업자가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작업의 삽의 크기를 가지고 삽을 딱 퍼 올리는 것이 가장 많이 옮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체는 이 정도 사이즈의 삽, 또 가벼운 물체는 좀 더 크게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작업 조건의 표준화입니다. 작업의 도구, 자재 등등을 표준화. 그래서 아주 이 일을 잘하게끔 생산성을 높인 사례였었습니다. 베들레헴 제강에서 선철 운반 작업 연구에서 임률 인하를 하지 않는 성과급제와 작업 및 작업 조건의 표준화로 4배 가까운 생산성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 저노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직원 100명, 경쟁사 직원도 100명인데 우리 회사 직원은 경쟁사보다 일을 2배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쟁사보다 2배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경쟁사는 100명이 100억의 매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50명이 100억의 매출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우리 회사가 경쟁사보다 2배 가까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임금 전오비의 원칙 실증이 됐고요. 이 실증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성과급제. 그래서 그 기존의 성과급제가 조직적 태업을 유발했었어요.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고저 두 종류의 임금을 설정해서 과업을 달성하면 얼마 이상 주고 하는 성과급제를 했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과학적 관리의 원칙 1903년에 나왔는데요. 일일 과업량을 공정하게 결정하자. 그 다음에 작업 조건, 작업 등등 표준화하자. 성공에 대해서 우대하자. 실패할 때는 노동자도 좀 손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였습니다. 자, 의의, 참된 과학의 수립, 주목구구식이 아니고 과학적. 그리고 작업자의 과학적 선택 및 교육 향상. 종업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훈련 지도해야 된다. 그냥 뽑아다 일만 시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친밀한 협동이 필요하다. 경영자의 역할, 또 감독자의 역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역할.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업무 분담. 경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작업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자, 이걸 통해서 과학적 관리법의 본질은요. 노동자 및 경영의 쌍방이 완전한 정치적 혁명, 그 다음에 노동자 및 경영자의 쌍방이 과학적 지식과 조사를 토대로 사실적 사실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요 때를 이후 인간관계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드 시스템입니다. 포드 시스템. 동시관리와 포디즘. 이 동시관리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시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 시절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대략 한 2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장들의 모습이 어땠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오늘날 저기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죠. 동네 카센터든 또는 좀 커가지고 정비 공장이든 정비 공장에 가서 여러분들 차를 딱 맡기면 어떻죠? 차를 딱 맡기면 이제 차 딱 넣어놓고 이제 리프트에서 착 들어올리고 정비공이 타이어도 떼내고 또는 엔진도 수리하고 또 하다 말고 또 어떤 부품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 자, 정비 공장이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을 마치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이 아니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만큼 낭비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게 이 당시만 해도 미국 내에 한 200여 개 있던 자동차 공장들의 자동차 만드는 모습이 그랬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드는 이렇게 했답니다. 과거에는 차를 한 대 놓고 작업자 2명 또 3명이서 부품 가져다가 조립하고 또 부품 가져다가 조립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 작업자를 싹 일렬로 쭉 세워서요. 맨 이쪽부터 차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차체가 딱 시작하고요. 그 다음 딱 오면 타이어를 딱 장착하라고요. 그 다음 딱 가면 엔진을 딱 얹고요. 그 다음 딱 가면 샤시를 딱 올리고요. 그 다음 딱 가면 예를 들어 라이트를 장착하고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이동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요즘에 흔한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생산 과정들을 다 표준화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자동차 정비 공장처럼 즉 잡샵 방식으로 생산할 때는요. A라는 작업자는 볼트를 조이는 공구를 이런 걸 썼고요. B라는 작업자는 또 이런 공구를 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서 야 엔진을 조립할 때 어떤 볼트는 이런 공구를 쓰자. 가장 빠르더라. 가장 좋더라. 또 볼트 쬐는 힘도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니까 볼트 쬐는 스패너의 길이는 딱 이만큼 하자. 그래서 성인 남자가 딱 중간에서 이만큼 딱 조이면 볼트 힘이 딱 그만큼 조이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동시관리 포디즘을 만들어서 그 대량 생산을 합리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포디즘이 생산 관리에서 대량 생산의 합리적인 실현, 합리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포디즘, 동시관리와 포디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착착착착 낮아졌죠. 950불에서 550불, 550불에서 450불 이렇게 낮춰줬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제 이 생산 관리 보기 전에 이제 생산 표준화. 오늘날 대량 생산의 일반적 원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3S, 단순화, 규격화, 전문화, 작업의 단순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대량 생산의 일반 원칙이 된 생산의 표준화. 그래서 3S, 제품의 단순화, 부분품의 규격화, 기계 공구의 전문화, 작업의 단순화 이것이 포드에서 나온 3S입니다. 컨베이어를 이동해서 이동조립법. 전에는 차가 서 있고요. 사람이 움직여서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차가 쭉 움직이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간 끝에서 차가 하나 탁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포드 시스템, 포드가 제시한 유동 작업 원칙, 즉 물체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작업의 흐름화를 했고요. 계획된 생산 공정을 올바른 작업물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로 운반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작업품의 이동이 기계화됐습니다. 작업을 단순한 요소 동작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보면 착 볼트만 계속 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특질을 보겠습니다. 생산 표준화 대량 생산 실현했고요. 오늘날도 많은 이제 제조가 이렇게 합니다. 이동 조립법으로 생산의 규칙성 실현했고요. 그 작업자와 기계의 속도를 동기화해서 종합적 생산 관리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작업 조직을 이동화해서요, 마치 인간이 기계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쭉 컨베이어 라인이 돼 있으니까요. 어느 한 공정에 딱 스탑해버리면 전체 라인이 서버립니다. 또 설비 투자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되니까 고정비가 큽니다. 만약에 조업도 즉 설비가 안 돌 때는 손실이 큽니다. 또 제품의 단순화로 단위당 생산원가 절감되는 대량 생산의 이점과 함께 단점은 이거였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A라는 사람은 이런 차를, B라는 사람은 이런 차를 원하는데 즉 다양성이라고 하는 고객의 다양성을 충족하기는 고객의 다양성을 충족하려면 제조 시스템에서는 생산 시스템에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점은 포드 시스템은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생산 관리의 약사를 잠깐 보게 되면 공장제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포드의 이동 관리 방식이 이제 크게 세 가지였고요. 그다음 중간은 쭉 생략되는데 한 이때쯤에 이제 통계 수학적 기법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때쯤에 2차 대전 중에 군 작전용어 쓰게 되는 OR, 경영과학, 작전 연구 또는 경영과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되어 왔고요. 쭉 발전되어 오다가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1980년대에 도요타 자동차의 지트 또는 린. 지트가 뭐고 린이 뭐죠?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트는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거고요. 그것이 미국에 가서 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 좀 더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트 또는 린. 그래서 생산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이 지트 또는 린 관계에서도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의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또 지트 또는 린 개념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생산 관리의 약사를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일러즘, 그다음에 포디즘, 그다음에 지트 또 린 이런 것은 추후에 이 장표 이후에 쭉 다음 장표에 가시면 그것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